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시그널 1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지수는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국민주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또 카카오의 주가가 오늘 날개를 달았죠. 삼성전자는 개장 전에 발표됐었던 미국 쪽에서의 또 파운드리 수주 소식, 그리고 카카오는 실적 발표 내용이 또 시장에 전달되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다소주 주춤하는 모습들 보이면서 어제에서 오늘도 에코프로가 주가 조정, 에코프로 BM은 어제 상승 마감했지만 오늘 하락 전환했는데요. 과연 2차 전지주의 랠리는 다소 쉬어갔다가 다시 또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잠시 후에 또 딥다이브 통해서도 자세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키워드 하나씩 열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카카오 이야기입니다. 장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실적으로 이제는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김현용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했을 때 네이버가 어쨌든 카카오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계속해서 볼륨이 커져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네이버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카카오도 실적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내용들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가 가장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1%포인트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영업이익이 무려 40% 가까이 급증한 부분이 가장 크게 시장에서는 서프라이즈한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일단 플랫폼과 컨텐츠 부분을 크게 나눠서 확인을 해보자면요. 플랫폼 쪽에 있어서의 매출 증가세가 유의미했고요. 컨텐츠 쪽에서는 아직까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광고형, 거래형, 그리고 포탈 비즈, 그리고 플랫폼 기타 쪽에서 모두 플러스권의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콘텐츠 쪽에서는 일부에서 좀 아쉬운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요. 선물하기, 우리 시청자분들도 친구, 지인들한테 선물하기 카카오톡을 통해서 많이 하시죠. 그쪽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메시지,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무언가 제품을 사거나 관련해서 배송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받게 되는데 그게 모두 다 유료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에 대한 증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던 거고요. 모빌리티나 페이를 포함한 플랫폼 기타 매출이 21% 증가세로 가장 크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페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금융 플랫폼의 고성장으로 매출 증가세 또 영업이익도 증가를 보였고요. 아쉽게도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는 게임도 감소하고 또 포털 비즈 쪽에서도 살짝은 감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지금 카카오에 또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카카오톡에 우리가 이제 다양한 그 페이지들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친구 목록에서 다양하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스토리 보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추가하겠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 탭을 통해서 이제 쇼폼 컨텐츠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AI 관련한 내용이 과연 또 컨코를 통해서 전해질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들 점검해보고 오늘장 급등하고 있는 카카오 지금 따라 사도 될지 아직은 6만 원 선 아래에 있는데 어떠한 주가의 앞으로의 퍼포먼스가 보여지게 될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새벽에 삼성전자 이제 6만 원대는 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가 바로 6만 원대에 탑승할 수 있는 막차였던 것 같습니다. 애플, 이제 미국 오스틴 공장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계속된 수주가 이어지고 있죠. 지난번에는 테슬라였다면 이번에는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의 차세대 칩 파운드리 공장에서 미국에 있는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결정을 했다. 협업을 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시장에 전달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의 이런 빅테크 기업들과의 점점 더 협업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의 시장의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새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다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쩌면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호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의 공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인디애나주의 반도체 패키지 생산 기지 관련해서 건설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쪽이 조금 더 미국 쪽의 생산 기지가 먼저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하이브
APR 그리고 휴젤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오늘장에서 상승한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실적 부분에 있어서 약간 뭐 엇갈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에 시장에서 또 호평을 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뽑아볼 수 있겠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요, 실적 발표가 예상치에 뭐 비트하거나 조금 이제 하회한 그 정도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는 지금 뭐 수장에 약간 오너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올해 말 그리고 내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어질 BTS의 컴백 모멘텀이 시장에서는 엄청난 기대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BTS의 동생 보이그룹이라고 하죠. 5명의 멤버로 구성된 코르티스라는 그룹이 드디어 18일 데뷔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데뷔에 있어서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아질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하이브의 모멘텀이 되겠고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실적, APR도 마찬가지입니다. APR 어제 주가 급등, 그리고 장 초반에도 오늘 시총 8조 달러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기록이 됐습니다. 정말 대단한 실적 증가인데요.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가운데 APR이 화장품 완전 대장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자료 하나 보시죠. 아모레퍼시픽의 시가총액을 능가한 건데요. 이미 APR은 7조 9천억을 넘어서 오늘 장 초반 주가가 고가 5% 넘게 상승하면서 8조 원을 훌쩍 넘어서는 시총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보이고 있는 이 APR의 요거 디바이스, 저도 요거 블랙 컬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약간 국민 디바이스죠. 면세점에서도 늘 1등하고 APR의 실적을 끌어올렸던 가장 큰 1등 공신이 됐고요. 그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은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잃게 됐지만 APR은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금 화장품 쪽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금 대장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나 이제 영업이익 쪽을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매출이 다소 정체를 보이더라도 영업이익에 있어서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지금 AP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쪽에서의 본격적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을 더 열어둬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휴젤 같은 경우에도 톡신 쪽에서 가장 큰 모멘텀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내용 보시죠. 역시나 휴젤 역시도 실적 좋았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단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였고요. 앞으로 중국과 미국 쪽에 있어서의 시장의 확대에 따른 실적 증가는 추후에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휴젤의 주가를 더욱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가 더 좋아질 기업들은 주가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기는 하지만 지금 실적 모멘텀이 붙어있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서 또 오르고 있는 종목들도 꽤 많습니다. 어떤 종목을 공략해 봐야 할지 잠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죠.
경제 시그널 10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지금 빠르게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고요. 코스닥도 강보합권, 코스피는 0.63%로 강세권 흐름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76,600원 선까지 고점을 높이고 있고요. 현재 2.6% 강세, SK하이닉스도 상승 전환, LG엔솔도 상승 전환, 시총 상위주들이 더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 텐데요. AJ인베스트먼트 주식전략팀 본부의 이재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가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프닝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지금 이거 6%대, 5%대 오르면서 6만 원 아래였거든요. 지금 6만 900원 선까지 고점을 높이고 있어요. 이거 빨리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빨리 따라가는 이거 매수 버튼 것도 지금 누르고 싶은데. 괜찮은데, 예. 네. 이거를 이제 맞습니다. 네.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사실 기다리는 조정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매수 버튼을 한 번 정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분할 그러니까 매수. 뭐 지금 내가 만약에 한 개의 주식을 산다라고 한다면 한 주를 산다라고 한다면 하단에서는 두 주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배분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장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변동성을 이렇게 상방으로 보이면 많은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 잠깐 찾아보니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종목 중에서 1위가 삼성전자고요. 2위가 카카오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좀 들어오니까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잠깐만 혹시 제 화면이 보이면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카카오라는 기업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저항대를 계속해서 뚫지 못하고 있지만 월봉 기준으로 본다면 고가가 17만 원대거든요. 현재 6만 원대이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 났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주가가 그만큼 많이 밀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카카오 쪽에도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컨퍼런스 콜에서 온디바이스 AI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카카오 쪽에서 이제 AI 상품을 내놓겠다, 서비스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네. 우리가 사실 네이버에 비해서 카카오가 AI 쪽에 대한 투자라든지 개발 속도가 좀 더디지 않나라는 우려가 많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AI 국가대표에서 탈락했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흔들림이 나왔는데 실적적인 부분에서 가장 먼저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고 추가적으로 이제 AI 쪽에 대한 그런 청사진을 정확히 내놨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가 사용을 하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 이 확장성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 내에서는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카카오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도 매력적이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카톡 개편을 통해서 AI를 대중화하겠다, 여기에 또 승부수를 띄우겠다라고 청사진을 밝힌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이제 시장의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그리고 유저들이 정말 이게 달라졌네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왜 만들었지? 네. 제가 늘 이제 볼매소리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 펑.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약간 또 개인화된 그런 SNS 느낌 나게 그 프로필을 좀 바꾸겠다. 그거 살펴보시나요? 네? 저는 아니 펑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 조카들이 하더라고요. 애기들이 해요? 예, 애기들이 해서 가끔씩 저 눌러보긴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약간 이제 네. 인스타그램 스토리처럼 그렇게 실시간으로 올린다라고 네. 하는데 아이들이 하는군요. 네. 그것도 초등학생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또 초등학생이 또 틱톡을 먹여 살린 것처럼 이제 우리 무시할 수 없는 또 굉장히 헤비한 유저층들이기 때문에 뭐 하십시오. 한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40대인 이모가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좀 다양하게 AI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불어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전에 7만 원 선을 넘어섰던 강한 슈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5만 원대로 내려왔잖아요. 네. 뭐 이제는 7만 원은 시간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7만 원에 도달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뭐 시간 문제라고 표현하기까지는 그래도 좀 그건 너무 과한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요?
시간 문제라는 게 뭐 사람마다 체감이 다른데 뭐 네. 하루아침에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그쵸. 이제 하루아침은 아니지만 연말 그래도 전에? 올해 내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카카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던 이유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지만 사실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뭐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뭐 여의도 증권가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예전에는 많은 피해를 받았다, 많은 어떻게 보면 규제를 많이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그러니까 정책적인 모멘텀에 대한 수혜를 카카오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시장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서 6월 달에 이 선거 기간 전후로 해서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 그 이후에 눌림이 저는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양봉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오게 된다면 저는 뭐 7만 원대는 올해 모레 뭐 3분기 내로도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의견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AI 쪽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AI 쪽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었던 기업들이 발표하고 있는 실적을 보면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AI 쪽에 대한 수익성이 너무 좋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AI 쪽에 대해서 수익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이런 기업들,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도 실적적인 개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 네이버보다 카카오 쪽에 대해서 좀 더 점수를 주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네이버만 너무 좋다고 하니까 네. 저는 이제 카카오가 좀 더 주가 흐름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네.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AI 쪽에 대한 청사진이 명확히 나왔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AI 국가대표에서 탈락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픈 AI를 끼고 있거든요. 오픈 AI가 예상이 되고 있는 시가총액을 고려해 본다면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우군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책적으로 살짝 이제 삐끗한 부분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지만 추세적인 흐름 같은 경우는 카카오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카오 오늘장 실적 발표 내용 그리고 주가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이야기 10가지 키워드 꼽아봤는데요. 내용 먼저 확인해 보시죠. 삼성, 애플, 수주, 반도체 100% 관세액이 카카오 역대 최고, 현대차, GM의 협력 소식도 전해졌죠. 인도 50% 관세, MR 수주, 중국 무비자 허용, 애플 대미 투자, 8월 25일 한미회담, 테슬라 신규 모델까지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삼성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에 이어서 애플도 미국의 오스틴 공장에서 수주를 하게 됐습니다. 난리 났네요. 네. 테슬라, 애플 이제 뭐 다 해요. 그죠. 이제 네. 삼성전자가 좀 본때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가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거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보지만 그죠. 이렇게 미국에서 수주 팡팡 이렇게 할 줄 몰랐거든요. 그렇죠.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이야기할 때 파운드리를 어떻게 보면 메인 사업으로 이야기했었던 분들은 많이 안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수익성이 안 좋았었던 부분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전자와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TSMC입니다. TSMC의 점유율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70%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6%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쟁사라고 보기도 살짝 부담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오늘 애플까지 뉴스가 나왔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삼성전자가 수율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는 저도 명확히 모르겠어요. 내용들을 좀 찾아봐도 수율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히 나오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수율이 엄청나게 높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수율을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테슬라와 애플이 발주를 넣었다라는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신뢰가 좀 쌓여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만약에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 내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고객이 없어요.
저한테 우리 회사에다가 발주를 넣을 고객이 없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힘 빠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엔 테슬라와 그리고 테슬라 이후에 애플까지 내용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 그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 전력 투구할 만한 명분이 분명히 전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율이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발주를 받았다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물론 수익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나중에 시차를 두고서 그 내용들이 밝혀지겠지만 결국에는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이 마련됐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이제 수율이 생각보다 좀 잘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고요. 장 초반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하락을 굉장히 좀 3% 정도 하락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3.4%까지 밀렸다가 이제 제가 방송 우리 시작하기 초반에는 상승 전환까지 들어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0% 관세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뭐 삼성전자나 파운드리 쪽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하더라도 SK하이닉스 같은 우리가 온전히 반도체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기업도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해소로 지금 시장에선 작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많은 전문가들이나 업계의 그런 뭐 스페셜리스트들이 했었던 이야기가 반도체 쪽 같은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를 할 가능성이 낮다.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관세 부과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이 관세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트럼프나 미국의 스탠스는 결국에는 중국을 규제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로 그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조선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이런 업종이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실적이 나올지 앞으로 캐펙스 투자가 더 진행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따라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미국의 반도체에 대한 100% 관세 얘기가 나오자마자 우리는 이제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을 전달한 가운데 시장에서도 지금 SK하이닉스도 낙폭을 줄여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거 보면은 반도체 쪽에서는 사실 미국도 우리나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관세를 부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근데 어쨌든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한데 뭔가 반도체 쪽도 그렇고 뭐 정상회담 안에서는 뭐 조선 얘기도 할 거고 원전 얘기도 할 거고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전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러면 그죠. 뭔가 나오기 전에. 일단은 뭐 그 내용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살짝 불리하게 어떻게 보면 협상이나 회의가 진행됐다라고 하더라도 잘된 내용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 우리나라 뭐 반도체라든지 뭐 원전이라든지 조선 쪽이라든지 이 업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적은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시장에서 제가 좀 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저는 정상화라기보다는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시장이나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꺾여 있는 상황, 글로벌 시장 자체가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 좋은 내용이 나왔다라고 해도 당시에는 주가가 못 올라갈 수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기본적인 저의 기저 베이스는 시장 자체가 우상향을 만들어가고 있는 좀 안정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업종들이 좋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려준다라고 한다면 정상회담을 통해서 들려준다라고 한다면 그에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반도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많이 못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우리가 중소형 기업들 보시면
중소형 기업들 보시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 흐름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네. 물론 HBM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뭐 이렇게 섹터가 좀 나뉘어가지고 소테마를 형성하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잠깐만 제 화면 보여주시면 원익 IPS라는 기업을 좀 띄워놨습니다. 원익 IPS 우리가 주식 투자를 5년, 10년, 15년 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신 기업일 거예요. 원래 과거에는 반도체 장비주가 움직인다, 반도체 업황이 좋다라고 한다면 원익 IPS가 가장 먼저 움직였거든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월봉 기준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전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테스라는 기업이고요. 유진테크라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SK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죠.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올라가고 있었던 과정에서 소부장 관련주들은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다라는 거죠.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소재 쪽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월봉 기준으로 이런 형태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력적인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많이 올라왔다가 밀리는 기업들,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오늘 윗꼬리가 좀 달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길게 달렸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조선주나 화장품 관련 주 종목군들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안정적인 투자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매매를 해서 분할 매수를 해서 뭐 9월 달, 10월 달, 11월, 12월 달까지 본다면 저는 반도체 쪽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이야기를 쭉 들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자동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소식도 오늘 새벽에 또 전하셨죠. 현대차가 GM과의 협력을 한다. 차세대 차량 5가지 종류의 공동 개발을 하겠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좋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 기업가 뭘 하든지 우리나라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리쇼어링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내로 다시 돌아오라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에는 미국 내에 공장을 짓게 되면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짓고 뭐 거기서 생산을 하게 되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 내로 공장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럼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조업으로 먹고 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쟁을 하기 위해선 제조업을 살릴 필요가 있다라고 트럼프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 기업들과 혹은 미국 내에서 무언가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런 액션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GM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도 뭐 GM과 협력을 하겠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협력을 한다라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과 잘 이렇게 협력을 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죠. 특히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메리트가 있느냐 이 부분이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가장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2위권에 놓여 있었던 것인데 지금 GM이 다시 한번 2위권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업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 기업을 앞질렀지만 그 기업과 또 우리나라 기업이 협업을 한다는 것은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GM의 공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선 유리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2위와 3위권의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혜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7월 달 기준으로 작년 대비해서 지금 35% 정도가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2026년도인지 7년도인지 제가 지금 명확하지는 않지만 7년도인 것 같습니다. 7년도 이후에는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기차 판매 같은 경우도 이 완성차 기업들의 경쟁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늠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전기차 잘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까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자동차가 잘 팔릴 수 있을 만한 소비 여력을 미국이 북미라든지 유럽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저는 자동차 판매가 잘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관세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주, 삼성전자 이렇게 반도체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자동차주 기업들이 모두 미국과 뭔가 계속해서 더 많이인 걸 만들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현대차의 주가는 그에 반해서 다소 좀 아쉬운 상승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마지막 키워드는 중국 무비자 허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 갈 때도 그렇지만 중국에서 우리나라 입국할 때도 내년 6월까지인가요? 무비자를 네. 하기로 했죠. 맞습니다. 9월 달부터 네. 이제 무비자 허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만들어지고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내수가 그렇게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하면서 내수 진작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중국이 무비자 허용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기적일 수도 있겠지만 수요 자체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무비자 입국을 제주도 쪽 같은 경우는 먼저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 쪽에서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롯데 관광개발이죠. 주가 많이 올랐죠.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제주도에 들어오는 그 공항에서 꽤나 가까운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공항에 도착을 해서 카지노에 방문을 해서 매출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땡기러 가는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자, 있겠죠. 먼저 땡기시죠. 많이 하고 먼- 면세점 가서 쇼핑하시고 드세요. 이런 코스.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롯데 네. 관광개발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드라백이라든지 홀드율도 잘 나왔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롯데 관광개발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무비자 입국 허용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대표적인 선제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었던 기업이라고 한다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미용 의료 쪽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해주지 않겠다라는 내용들이 얼마 전에 세제 개편안에 포함이 되면서 저는 관련돼서 미용 의료기기주들이 좀 주가의 흐름이 꺾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가가치세에 대한 혜택이 종료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로 많이 몰릴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도 보시면 파마리서치라든지 아까 앵커님께서도 브리핑을 해주셨던 이 휴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중국이라고 한다면 화장품 관련주를 메인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K-뷰티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미용 의료기 쪽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 드렸던 카지노 같은 경우도 좋은 주가 흐름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네. 어제는 이제 여행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어제 이제 오랜만에 노랑풍선이라는 기업이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노랑풍선. 그렇죠. 어제 이제 장중에는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도 나왔는데 여행 관련주 같은 경우도 어쨌든 수요가 자극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매출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네.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10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들어와서 우리가 한일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과거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냥 놀고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예전에는 중국에 들어가서 A라는 방법을 통해서 매출을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B라는 방법, C라는 방법들까지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고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령 해제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주가의 흐름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그것은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번 정부에서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일령 해제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키워드 중국발 무비자 허용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지 다양한 부분 체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호 대표님의 탑픽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 반도체 쪽에서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FST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FST.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양 매출이 나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테슬라 쪽과 애플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이제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거든요. 네. 이 파운드리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 그러니까 EUV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장비 쪽에 대한 메리트도 가지고 있는데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소재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펠리크리라고 하는 그 노광 공정에 들어가는 뭐 필름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재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 계속해서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펠리클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냉각제 칠러 쪽에 대한 매출도 잡히고 있는 기업인데 칠러 쪽 같은 경우도 냉매의 종류가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FST가 생산을 하고 있는 CO2를 이용한 요 냉매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성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전 요 FST를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제가 28,000원으로 준비를 했고요. 손절가는 19,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관련한 종목 가운데 FST를 신규 탑픽주로 꼽아봤고요. 목표 주가 28,000원, 손절가 19,000원 확인해 두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머니체크 시간입니다. 오전장 정리해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딜사이트 S 유경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경훈입니다. 네, 삼성전자에서 테슬라에 이어 이번에는 애플이라는 호재가 전해지면서 지수 자체를 끌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어제 미국장이 이제 빅테크 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개별 테마들이 많이 좀 하향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원전이라든지 양자 컴퓨터라든지 뭐 AI 드론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하락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었겠죠.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애플의 미국의 대규모 투자 발표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를 부과했고요. 거기에서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미국의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은 또 제외가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어제장의 분위기는 또 우리나라 장에 또 호재가 돼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온 소식 이후로 우리나라 장도 잘 가고 있지만 옆나라 일본도 그렇고요, 홍콩도 그렇고, 미선무도 그렇고 다 이제 상방으로 가고 있어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세대 개편안의 그 어떤 후폭풍들이 점점 이렇게 회복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현재 이 코스피 종가가 내일까지 유지가 된다면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의 이 양봉은 어느 정도 이르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라도 우리 코스피 지수가 3,200선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오늘 오후나 또는 내일 발생을 하게 된다면 저는 좀 시장에 대해서 방어적인 좀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우리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애플의 곧 연달은 호재 때문에 좋은 흐름을 나오고 있고 현재 2.4% 올라가고 있거든요. 사실상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와 그 아래에 있는 반도체 쪽이 지금 열심히 끌어올리고 있는 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들을 제외하고서는 이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 아직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여전하다고 보여져요.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 지난번에 잘했어요. 그거 좋거든요. 잘했는데 문제는 이 협상을 한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가서 이제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서명식에서 이 또 숫자가 바뀌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계속 관세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대로만 가면 좋은데 혹시 더 갔다가 혹보 쳐오는 거 아니냐. 어제도 보시면 스위스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갔는데 관세 낮추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겠고요. 한미 정상회담이 월말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월말에 대통령끼리 만나서 정상회담 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가 잘 갑니까? 엔터 잘 가고 있죠? 또 그다음 K뷰티 이런 것들이 잘 가고 있는 이유는 관세 영향을 덜 받는 기업 또는 받아도 별 타격이 없는 기업들. 거기다 오늘 게임주까지 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뭐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한한령 해제 기대가 물론 있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관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는 그쪽에 관련한 종목들 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제가 그런 약세장 속에서 또 수혜가 될 만한 종목들 준비를 좀 해왔고요.
예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도 다시 한번 제가 전략을 드리고 체크해 드릴 테니까 지금 장의 주도 종목이 어느 쪽으로 몰려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고 전략도 한번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피 3,200선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지점을 깨고 내려오게 된다면 방어적인 자세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오늘장 그리고 내일 시장까지 3,200선 윗구간에서 종가 잘 형성하는지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경훈 전문가님의 공략주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세진중공업이고요. 이 정도면 전문가님의 주력 종목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세진중공업을 제가 4월 달에 급락장에 드리고 나서 대충 계산했을 때 한 90% 정도 올라갔고요.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중간에 입절하시고 나서 아예 좀 더 가져올 걸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중간에 적당히 이제 파시면서 가시라는 말씀을 또 종종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세진중공업은 기본적으로 조선업종이고요. 조선업종에서 우리나라는 빅3, 뭐 삼성, 현대, 한화 이렇게 빅3가 있잖아요. 요 세 곳에 전부 다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조선 기자재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메이저급 조선사들 위주로 증시가 이렇게 조선업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이 정부가 미국의 수십조 원의 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을 하게 되면서 한국의 어떤 그 주요 조선사들의 인력이나 인프라들이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많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에 이제 인력 파견 대규모 한다 그러죠. 거기다가 미국의 이제 군함을 우리 쪽에서 이제 정비 또 수리를 담당을 하게 되면서 또 그 파트가 또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뭐 조선 블락이라든지 기자재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은 중소기업들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이제 물량들이 내려올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정부에서는 또 우리 중소조선사들을 활용해서 또 방산 특화단지를 또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함을 전담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세진중공업은 말씀드린 내용들이 대부분 다 부합을 해요. 세진중공업이 우리 시총은 아직 뭐 7,000원, 7,8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조선사들 대비해서 규모는 조금 작은 중소조선사에도 해당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미 군함 관련된 종목으로도 저는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제 상반기에 우리 잘 갔던 테마들을 우리가 지금 조방원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부르고 있죠. 지주사, 금융주, 조선, 방산, 원전이 있는데 현재까지 살아남은 업종이 조선밖에 없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사실 원전도 계속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고 방산도 계속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고 조선도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조선만 계속 살아남아 있냐면은 아직 마지막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재료가 이제 월말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직 풀리지 않는 매듭이었던 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고 현재로서 미국과 우리가 어떤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분야는 조선밖에 사실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다 보니까 조선업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 협상에서 만약에 원전 얘기가 나왔으면 원전주도 저는 계속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같이 오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현재는 조선밖에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조선업종으로 저는 좀 더 적어도 이번 월말까지는 더 상방으로 보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추천한 종목인 세진중공업 이외에도요. 우리 뭐 다른 추천주였었던 삼성중공업도 계속 갈 거고요. 또 뭐 하나오션 같은 기업도 있고 뭐 최근에 엔진 쪽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엔진자 들어가 있는 기업들도 저는 같이 이제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세진중공업으로 돌아와서 이제 실적과 전략들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싶은데요. 자, 재무 상태를 한번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올해 제가 예상하는 거는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잘 나오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하이라이트는 이 3, 4분기예요. 상반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 나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내렸다면 하반기부터가 본게임입니다. 특히 3분기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저효과라는 것도 물론 감안해야 되겠지만 작년 세진중공업이 3분기가 실적이 되게 약했어요. 작년 보시면은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 6억밖에 안 나왔고요. 당기순이익 적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3분기 실적은 작년보다 적당히만 잘 나와도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 거냐면
그러니까 뉴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3분기 실적 전년 동기 대비 막 몇십 프로 증가 이렇게 나올 텐데 만약에 이 예상치대로만 나온다면 말이죠. 우리는 전년 동기 대비 실적 1000% 증가 이런 뉴스를 보시게 될 거거든요. 조만간. 그쵸? 수치 보시면 그렇잖아요. 작년에 6억 했었는데 올해 예상치가 130억입니다. 물론 저대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수치가 된다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3분기를 하이라이트로 생각을 하고 있고 4분기의 경우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4분기가 실적의 피크입니다. 피크이기 때문에 이번에 3분기, 4분기에 마지막 전월 세진중공업에 강한 슈팅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것들은 선반영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연말에 실적이 좋다? 그렇다면 주가는 그것보다 조금 더 앞서서 한 가을쯤에 피크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거를 계속해서 아직 마지막 상승을 노리고 보유를 하고 있는 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 최근에 나온 리포트에서는 목표가가 18,000원까지 제시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현재가 대비 얼마나 간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이 주가가 사상 최고가예요.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종목들은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을 놓고 본다고 하면 물론 얘도 이제 최근에 잘 가고 있지만 예전에 전성기가 있잖아요. 전성기 때 2010년도 때 그때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장투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자식한테 물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잠재 매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또는 예전에 움직임이 있었던 현대 쪽도 이제 그런 움직임도 있을 거고. 옛날에 잘 나갔을 때 그 시절에 물렸던 분들이 또 매물이 될 수가 있는데 세진중공업은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그냥 신고가예요. 역사적 신고가고 실제 현재보다 물리신 분들이 없어요. 그게 세진중공업의 가장 제일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물렸다 싶으면은 이번 주 월화 중에 물렸을 겁니다. 그렇죠? 어제 사신 분들의 수익이니까. 그래서 위에 상단 저항 매물이 없다는 거를 저는 세진중공업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최근에 리포트 18,000원까지 제시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약간 보수적으로 일단 16,000원을 목표를 제시를 하겠고요. 혹시라도 이 가격을 넘어설 수 있을 만한 정말 좋은 호재나 아니면 힘이 너무 강해서 지금 하차할 때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제가 공개 방송이나 또 저의 또 정보방을 통해서 무료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 그 부분을 따로 짚어 드릴 테니까 우리 보유하신 분들은 또 저의 그 방송을 계속해서 주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목표가는 16,000원 제시 그리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손절가를 조금 더 높여 볼 텐데요. 일단 13,500원을 제시를 드릴 텐데 이 종목이 다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저는 되게 좋다고 보지만 신고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의 계열사인 1승이나 1승 좋거든요. 1승이나 또는 동방선기 같은 기업들도 어차피 결국 같이 가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저는 마지막 한방들이 나오고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세진중공업도 좋지만 그리고 후발주들에 대한 관심들도 같이 묶어서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진중공업 목표가 다시 한번 16,000원 제시드리면서 수익 보신 분들 전부 축하드리고 마지막까지 한번 수익 최대한 극대화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진중공업 미군 군함과 관련된 재료도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월말까지는 조선 관련주들 더 봐보셨으면 좋겠고요. 세진중공업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3,500원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략주입니다. 바로 카카오페이죠. 카카오페이 관련해서 실적도 정말 잘 나왔고요. 또 카카오가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분기 최대 실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페이,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는 조금 더 확장시키면 스테이블 코인 테마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카카오도 그렇지만 카카오페이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요. 기존에 하고 있던 주력 사업인 투자 쪽에서는 거의 성장폭이 100%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엄청 많이 커간 상태이고,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28% 정도 성장을 했고 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되면서 재무 상태로는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포트 나온 걸 살펴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카오페이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적자
그리고 어떤 투자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부터 회수 단계로 들어갔다는 그런 평가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이 재무 상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볼 텐데요. 자, 보시면 이 카카오페이 그동안 실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2020년도 어떤 초기부터 적자,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적자 폭이 되게 커졌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증시가 좋든 나쁘든 계속 적자예요. 초기다 보니까 인터넷은행의 어떤 초창기로 진입을 한 이후로 계속 적자예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2분기 연속 흑자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돈 버는 회사가 된 게 카카오페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뿐 아니라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굉장히 숫자가 붙기 시작했죠. 참고로 작년 2분기 당기순이익 6억 원, 이번에 당기순이익 140억입니다. 그렇죠? 돈 벌고 있죠? 그리고 작년 3분기에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부 폭망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된다 이겁니다. 4분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올해 연간 기준으로 이 카카오페이가 처음으로 이 장기간의 이 빨간색의 연쇄 사슬을 끊고 흑자 전환이 되고 내년부터는 이제 매출액 1조 원 시대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올해 마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간에는 이 카카오페이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사용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어쨌든 이 카카오페이 쪽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만, 대출 부분, 대출은 이제 대출 규제 때문에 성장을 못하고 있지만, 투자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그것들이 충분히 메꾸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우리가 이제 뭐 고점들이 얼마나 빠졌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도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잠깐 올라갔던 것이고, 이 회사의 가치만 놓고 본다고 하면, 우리 예전에 상장 초기, 돈 못 벌 때도 주가 얼마였으니, 돈 못 벌 때도 24만 원이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잠깐 펌핑된 걸 제외하고, 어떤 회사의 근본적인 부분만 생각했을 때, 저는 적어도 10만 원, 12만 원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리포트의 대부분 내용은 뭐냐면, 실적도 좋고 방향성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다.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신사업의 성공 여부가 아직은 애매하다 이거예요. 그 신사업이 뭡니까? 스테이블코인이죠. 그래서 이 회사 카카오페이가 이 현재 주가와 지난번에 만들었던 10만 원대가 정당화가 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쪽 분위기가 또 살아나고 있어요. 정확하게 지난 일요일부터 비트코인도 반등하죠. 이더리움도 반등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어제 기준으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이 또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하락하던 것들이 멈췄죠.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저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이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렇죠? 아직 논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섣불리,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섣불리 스테이블코인이 끝났다,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조차 되게 어려운 것은 아직 정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기대감의 영역이고요.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현재 지금은 눌림목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여기 이제 11만 원대까지 갔다가 6만 원대까지 빠지니까 거의 반토막 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격적인 부분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 차트로 나서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매물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 매물대는 현재 6만 5천 원, 6만 6천 원 정도 첫 번째 매물대가 보이고요. 두 번째 매물대로는 한 8만 원 근처, 한 7만 9천 원 요쯤이 약간 부담스러워요. 8만 원 근처. 그래서 이 두 개의 매물 구간이 있는데 요 가격대만 뚫고 한 7만 9천, 8만 원대까지만 진입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한번 오를 수 있는 또 조건이 형성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좀 짧게 6만 5천 원 그 이하 정도에서 담아 놓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지난번에 과열 구간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번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좀 왔다고 생각해서 혹시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번에 단가를 좀 낮춰놓으시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뭐 너무 좋죠. 지금 같은 눌림목에서. 그래서 가격을 좀 정리 드리자면 목표가는 일단 보수적으로 저는 8만 원을 잡아봤는데 주가가 오늘 6만 5천 원 올랐다 그래서 내일 갑자기 터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따라잡지 마시고 아래쪽에서 천천히 잡아가신다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도 좀 타이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일단 5만 9천 원을 잡아봤는데 6만 원 이탈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드리게 됐고요. 한번 이 저가 매수 한번 노려보시고 혹시라도 이 종목도 8만 원을 뚫게 되면 그때부터는 분명히 단타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주가 단위 슈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8만 원으로 잡아보고 있지만 혹시라도 그 가격을 돌파하는 강한 시세가 나왔을 때는 일단 물량을 조금만 덜어내시고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디테일한 전략에 대해서는 우리 또 무료 커뮤니티나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계속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그동안의 적자를 딛고 이제 드디어 무언가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표가는 8만 원 잡아보고요. 손절가 5만 9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공략주입니다. 바로 디어유고요.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도 분위기가 좋고 엔터는 역시나 관세 무풍지대다. 이런 이야기 앞서 말씀 주셨죠.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관세 얘기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긴 했어요. 그것보다 이제 세대 개편안이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 보니까 관세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잠깐 잊고 있는데요. 관세가 확정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리스크가 관세가 확정이 아니에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수치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 협상에서 관세를 좀 좋게 받아놔야 가서도 이제 조금 우리가 피해를 보더라도 그 상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세 상황이 어떤 상태냐면 딱 턱끝까지 찬 상태입니다. 딱 마지노선이에요. 현재 어떤 업종의 경우는 타국 대비 좀 불리한 상황이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현재 관세가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여기서 1%만 더 우리가 훅을 붙여오더라도 이거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어떤 큰 손들은 관세 무풍지대로 방향을 좀 선회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디어유를 제가 다시 한번 가져오게 됐는데요. 디어유는 우리 엔터 쪽, 우리 또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셨을 만한 그런 버블이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이브에서도 비슷한 걸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매출을 잘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진출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더 기대를 하고 있고 사실 작년부터 도대체 언제 진출하는 거야? 그랬었던 이 종목이 드디어 성공적으로 진출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매출이 곧 반영이 될 텐데 아쉽게도 이번 2분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국 런칭 시기가 6월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쉽게도 이번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하게 됐습니다. 아쉽게도. 그렇지만 지금 빠질 때도 들어가면은 3분기 때 중국 실적이 반영된다고 하니 그때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전략의 포인트고요. 자, 차트를 한번 가볼까요? 제가 디어유를 처음 추천드렸을 때가 올 초로 기억해요. 올해 봄쯤 날씨가 막 따뜻해질 때쯤에 그때 이제 추천을 드리고 나서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 그리고 엔터주는 정말 뭐 약세장에서도 잘 갔기 때문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목표가였던 59,000원을 넘어서 6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나서 한 40% 정도 우리가 입절을 하고 다시 한번 떨어지면 보자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서 저점이 나오나 보고 있었는데 어제를 기점으로 주가가 돌렸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어제 발생을 했고요. 오늘 안 그래도 분위기가 좀 엔터 쪽 분위기 막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 저기 뭡니까 블랙핑크 막 월드 투어 잘하고 있고 이제 BTS의 월드 투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대가 또 되잖아요. 그래서 엔터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세에 대해서는 엔터 쪽은 약간의 무형 자산들이 많다 보니까 엔터 쪽은 관세 무풍지대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차트로 분석을 한번 해보게 되면 현재 지난주까지 봤을 때는 지난주는 투매였어요. 완전 투매였었는데 이번 주 기준으로 그거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오늘 빠질 수도 있잖아요. 오후에. 또 내일 빠질 수도 있죠. 중요한 가격의 어떤 마지노선을 그려드리자면 한 49,000원 정도를 잡고 싶은데 49,000원 그 자리 이탈하면 분위기가 현재 횡보 분위기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승 분위기예요. 그렇지만 5만 원 깨지고 49,000원까지 깨지면은 이 종목은 당분간은 횡보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참고해서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뭐 너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아쉬웠다고 말씀드렸던 재무 상태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실적이 좀 고만고만하게 나왔어요. 작년 대비해서 비슷하게 나왔고 단기 순이익이 좀 꺾였죠. 여기에 이제 중국 매출이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반영되는 3분기 실적부터가 본격적인 하이라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분기는 전년보다 못 나왔고요. 2분기는 예상보다 못 나왔어요. 그렇지만 3분기부터는 이제 작년 실적 대비 더블 혹은 3배
예상이 되는 게 3분기부터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선반영이다.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다. 그러면 주가는 4분기까지 가기 전에 이미 피날레를 장식하고 막상 4분기 실적이 나온 내년이 되면 꺾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디어율을 올 하반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번 실적 나오고 나서 좀 아쉬움도 있었지만 증권가에서 목표가 다 올리고 있어요. 다 상향시키고 있고요. 최근에 보니까 7만 5천 원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략을 다시 한번 챙겨드립니다.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 6만 9천 원, 7만 원대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만 9천 원까지 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4만 7천 원 잡아드리는데, 나중에 저는 이 종목 뭐 7만 원, 8만 원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당 디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공개방송 계속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디어유 지금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 종목이니까 관세가 부담되신다면 이런 종목으로 한번 수익 한번 챙겨보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도 진출한 디어유입니다. 3분기부터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니까요. 이 지점 포인트 삼아서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6만 9천 원, 손절가는 4만 7천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유경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유경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정보방으로 연결되고요. 정보방 안에서는 구체적인 전략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체크였습니다. 딥다이브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의 실적 호재, 이와 더불어서 또 반도체 쪽에서도 계속해서 수주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시장을 이끌 주도 섹터 반도체 2차 전지까지도 점검을 해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블루닷 AI 연구소의 강정수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오늘 아침에 전해진 삼성전자의 애플 수주 소식. 예상을 못했어요. 네, 뭐 테슬라 전혀, 때도 그랬지만요. 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고 네. 테슬라 이 AI6 칩 수주에 이어서 대단히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특히 이번에 하기로 했던 건 아이폰 18, 그러니까 지금이 아이폰 16이 작년까지 나왔고 올해 나올 것이 아이폰 17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생산되는 것이 판매되는 것이 아이폰 18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여기에 들어갈 이미지 센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미지 센서는 또 의미 있는 것이 지금까지 소니가 독점적으로 공급해왔던 겁니다. 이 부분들을 생산을 삼성이 맡게 됐다는 데 의미가 또한 있고요. 네. 또 애플이 8월 6일자 미국 시간으로 발표할 때 가장 최첨단 기술이 적용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기술력들을 삼성이 입증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서 네. 삼성 파운드리 기술에 대한 지금 계속해서 TSMC에 크게 뒤처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것을 추격할 수 있는 좀 발판들이 테슬라에 의해서 이어서 애플까지도 마련됐다는 의미에서 지금 사실 삼성의 실적도 되게 저조하고 네.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시장 점유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서 좀 역전의 발판들이 마련됐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시작과 함께하는 기업들이 무려 테슬라와 네. 애플이라니 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냥 일반 범용 칩이 아니라 네. 다 테슬라에게서는 대단히 전략적으로 의미를 주요한. 가지고 있는 AI6라든지 네. 애플에게서도 또 고성능 AI 이미지 센서 칩 이런 부분이라는 점에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그쵸.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AI6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2나노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3나노에서의 그 저조한 수율, 낮은 수율을 극복하는 것, 그것을 2나노에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요. 네. 이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기술력의 시험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수주 소식이 단순하게 매출 증가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술력에 대한 인정까지 받게 되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또 단숨에 7만 원 선을 돌파하는 기업을 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쪽 이야기는 엔비디아 소식도 좀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제 아직은 좀 멀긴 했지만 실적 발표가 이번 달 말에 좀 예정돼 있습니다. 그 사이에 AI 칩 H20을 둘러싼 백도어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보안 이슈로 넘어서서 더 크게는 미중 간의 기술 패권의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네, 우선 여러분들 좀 역사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 네. 것이 H20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서 이제 중국의 판매가 금지가 되었었던 거죠. 사실 바이든 행정부터 탄생했던 것이 H20인데요. H100이나 H200을 역량과 용량과 컴퓨팅 파워를 축소해서 중국 수출용으로 특수하게 제작했던 것이 H20이었고요. 네. H20마저도 중국에게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사실 또 판매가 금지가 됐었는데 지금 미중 무역 갈등 협상 가운데서 H20은 7월 1일부터 재판매가 지금 허가가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생산했던 엔비디아의 재고 물량이 풀리면서 이번에 특히 2분기 실적에도 중요한 긍정적인 의미를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선 중국 보안 당국에서 사실 이건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 왔었던 것인데 H100 칩의 이 위치 추적 장치, 즉 H100을 중국에서 많이 여러분도 뉴스 보셨겠지만 딥시크때도 H100을 중국에서 쉽게 얘기해서 싱가포르 같은 것을 우회로 가져갔다, 네. 말레이시아로 갔던 것을 우회로 가져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지금 의회에서 사실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시큐리티 액트라고 해서 칩 보안법이라는 것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네. 결통가 된 건 아니고 여기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서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를 추적하자. 근데 굳이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얘기하는 건 본인들은 그것도 반대지만 H20을 왜 그거를 다냐? 어차피 중국 갈 건데. 네. 그래서 그러한 백도어는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 셧다운, 강제 셧다운 기능도 들어있다라고 지금 중국 보안 당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H100도 아닌 H20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만들게 되면 해커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고 보안상의 문제를 더욱더 증폭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금 주장들이 서로 오고 가고 있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AI 패권과 관련돼서 미중 갈등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보니 그것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주변부적인 소음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엔비디아 쪽 이슈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주가 조정이 보였을 때 AI 관련해서도 벌써 거품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이제 캐즘 이야기할 때도 전기차 캐즘, AI 캐즘 이런 단어를 썼던 게 정말 엊그제 같거든요. 그런 얘기가 소장님 쏙 들어갔죠? 네, 쏙 들어갔고 사실은 근거 없는 이야기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AI 버블 거품 논쟁은 작년 2024년 6월에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를 내고 또 연이어서 미국의 이 벤처 캐피탈에서 보고서들을 나오면서 거품이 네. 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AI에 대한 방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AI의 레비뉴, 매출은 어디서 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에 맞춰져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빅테크들 보시면 알겠지만 구글 또한 AI에 대한 카펙스를 100억 달러를 더 추가로 하겠다. 그 이유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애저 같은 경우에도 30%대의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구글 클라우드도 30%의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광고 매출이 올라간 것도 AI 덕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AI가 실질적인 실물 경제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에서 AI 거품론, 즉 AI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거품이 터질 수가 있겠죠. 저는 거품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네. 기술은 항상 거품을 가지고 작동하는데 이 거품이 터지냐 안 터지냐는 건 여기에서 매출이 발생하느냐 이런 부분이라고 본다라면 지금 현재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품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또 지금까지는 AI 모델을 좀 누가 더 좋은 모델을 만드는가에 대한 경쟁, 즉 1막의 어떤 first 스테이지의 어떤 경쟁이었다면 지금 2막, 세컨드 스테이지로 가고 있는데 이제는 대단히 기업들에서도 많이 쓰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챗GPT를 대단히 많이 쓰는 것처럼 오픈AI 챗GPT는 2월 달에 4억 명 정도의 이용자가 있었는데 지금 9억 명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등 네. 대단히 대중화의 길을 들어서고 있으면서 AI 검색이라든지 또 오픈AI 같은 경우에는 AI 쇼핑도 지금 미국에서는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SNS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는 등 대단히 대중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AI 칩에 대한 수요가 사실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즉 전통적인 반도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사이클적인 성격들, 즉 신규로 컴퓨터를 구매하고 뭐 게임 컴퓨터를 구매하고 태블릿을 구매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늘었다가 다시 이 재구매가 발생할 때까지 1, 2년 반도체 수요가 하락하는 이런 사이클을 그렸던 것이 지금까지의 반도체 시장이었다면 AI 칩과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AI 거품 자체는 현재로서는 우려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AI 거품 우려할 상황도 아니었고 오히려 올 초에 그렇게 주춤거렸을 때가 아주 매수에 좋았던, 되돌아보니까 매수에 좋았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를 또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죠. 최근 2차 전지 상승에 가장 큰 이유, 소장님 뭐라고 보십니까? ESS입니다. ESS. 네. 그것도 그러니까 결국엔 미국 쪽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선 미국에서 지금 AI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들이 거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 이미 작년에 여기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은 엔비디아의 칩이 아니라 전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자면 메타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짓고 있는 프로메테우스 내년에 오픈하게 되죠. 이거는 메타가 짓고 있는 여러 데이터 센터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대단히 거대합니다. 1기가와트시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 센터인데요. 1기가와트시면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1기가 필요한 저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지금 미국에서 정말 곳곳에서 X.AI도 짓고 있고 모든 곳에서 이런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보다 전력을 더 많이 필요합니다. 네. 대단히 고성능의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여기에 ESS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되는데 대단히 많은 전력이 이걸 위해서는 중간에 임시 저장 장치에 저장해둘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또 워낙 많은 전력을 쓰다 보니 경제성들을 따질 수밖에 없으니까 미국에서 전력이 좀 저렴한 시기에 에너지를 사서 여기다 저장해뒀다가 네. 그다음에 이 전력값이 올라가는 요 시간대에는 여기서 에너지를 뽑아 쓰고 이런 식의 작업에서 ESS는 지금 미국에서 폭발적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네.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감스럽게도 100% LFP 배터리죠. 그런데 이 LFP 배터리를 지금까지 여서 공급을 했던 1위 사업자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메가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 CATL의 중국산 LFP를 썼었습니다. 근데 이 중국산을 더 이상 관세 장벽에 의해서 쓸 수 없는 상황에 그렇죠. 오니까 이번에 LG엔소라고 계약을 맺는 등 한국 2차 전지에도 기회가 열리고 있는 거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뭐 한국에서도 ESS에 대한 프로젝트가 열리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ESS에 대한 프로젝트 수요가 있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예를 들자면 삼성이라든지 SK가 지금 힘들어했던 것은 미국의 포드라든지 GM이나 스텔란티스와 협업을 하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미국의 배터리 공장 설비를 지었는데 네. 이들 3사의 전기차가 잘 안 팔리면서 사실은 배터리 수요가 많이 창출되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ESS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기차에 떨어지는 수요를 커버해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한국 2차 전지 기업에게도 중요한 기회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가운데서는 이제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산 배터리를 더 이상 수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관세가 올해는 40%대, 내년에는 관련 관세가 50%대로 늘어나니까 이게 대체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선택이 되게 되는데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고 지금 그래서 관련한 3사 같은 경우에는 새 3사가 엄청나게 열심히 그 미국 현지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가장 그래도 활발하게 ESS 분야에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기업은
LG LG 라고 엔솔이라고 볼 볼 수 수가 있죠. 있죠. 네. 워낙 여러분들 이 부분이 얼마나 경쟁이 어렵냐면 LG 엔솔도 막 철수하고 싶다고도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왜요?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CATL 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넘버 원이고 넘버 투는 BID고 넘버 네. 쓰리가 지금 LG 엔솔인데 LG 엔솔은 지금까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LFP에 대한 생산량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뭐냐면 평균 생산 단가가 내려가죠. 그러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정부 보조금들이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과잉 생산, 오버캐퍼시티가 태양광이라든지 LFP 배터리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그건 뭐냐면 가격 경쟁력이 즉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LG 엔솔이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네. 즉 그들과 가격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모의 경제 효과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고 이것을 위해서는 최소한 1년에 얼마 이상을 생산해 줘야 되는데 그 정도로 수요를 창출하지 못했죠. 이미 저렴한 CATL 배터리가 있었으니까요. 그쵸. 그런데 인위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LG 엔솔의 기본 생산량을 테슬라라든지 이런 데서 받쳐주게 되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것에 단가가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고 네. 이때야 비로소 CATL하고 조금이나마 경쟁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 삼성이라든지 SK온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까지 그 가격 LFP에서 가격 경쟁력 가려면은 아직도 한참 남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에서의 대용량 주문 같은 경우에는 LG 엔솔에는 정말 절대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반전할 수 있는 이러한 주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까지 LFP 배터리 시장을 확대하지 못했었던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었었는데요. 이 부분들을 이번에 극복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정말 천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한 업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 그동안의 수출에 대한 비중을 보면 유럽 쪽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혀 같은 기간 대비해서 이제 중국이 워낙에 그 파일을 우리 파일을 다 가져가다 보니까 반토막이 났거든요. 네. 우리나라 수출이. 근데 이제 이 부분을 ESS 쪽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얼마나 빨리 상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 가격을 만약에 회복하게 되면 요즘 유럽도 여러분 트렌드를 보시면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뭐 폭스바겐 독일 중심 차들이 전기차 시장을 장악할 때 3원계 한국의 3원계 배터리를 썼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뭐 폭스바겐의 ID3라든지 폭스바겐의 자매 브레인인 스코다라든지 또는 르노라든지 시트로엥 뭐 이러한 차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중저가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LFP 배터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에서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이 반토막이 난 것이 아니라 반토막은 그냥 3원계를 쓰지만 나머지 반은 이제는 LFP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 이거는 다 100% 중국산을 갖다 쓰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한국이 시장을 확대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장애가 있었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테슬라에서 LFP 배터리의 경제성을 확보하게 되면 즉 평균 생산 단가를 낮추게 되면 유럽 시장에 가서도 중국 CATL이 아니라 LG 엔솔을 선택할 수 있는 가격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네. 경쟁 카드가 될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것이 올해 내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것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더라도 내년 정도 가야 한국이 CATL의 겨우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오면서 유럽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각 기업대별로 좀 보도록 하죠. 최근에 테슬라와 삼성전자가 그 네. 수주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갔으니 이제 그 동생들이 함께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배터리도 삼성 SDI를 좀 채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졌거든요. 삼성 SDI 근데 뭐 호재도 있지만 여러 가지 악재도 좀 있나요? 가장 큰 악재가 이제 삼성 SDI는 미국의 스텔란티스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스텔란티스가 이제 크라이슬러하고 집인데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이제 시트로엥이라든지 푸조 그리고 이탈리아의 가장 큰 회사죠 피아트죠. 이러한 회사가 합쳐져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를 한 대도 못 팔고 있어요. 단 한 대도. 왜 못 팔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유럽 시장에 먼저 스텔란티스가 집중하면서 시트로엥이라든지 푸조라든지 피아트에서는 소형 모델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전혀 크라이슬러하고 집은 전기차 모델을 준비만 하고 있었고 R&D만 하고 있었고 본격적인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한 대도 생산을 못하는데 여기다 공장을 저는 짓고 있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3원계 배터리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고 네. 또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번에 9월 말로 보조금을 끝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쯤 아마 크라이슬러하고 집은 나올 텐데
거기다가 LFP 배터리를 쓰지 않고 삼성 SDI의 3원계 배터리를 썼다라는 것은 가격 경쟁력에서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 사실 삼성 SDI에게는 재앙과 같은 사실은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나마 삼성 SDI가 한국에서 나오는 ESS 프로젝트를 하나 땄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있는 ESS 프로젝트를 한두 개 따면서 그나마 LFP 배터리에서 탈출구를 지금 겨우 어쩌면 탈출구라기보다는 생존의 어떤 여러 가지 마지막 동아줄을 잡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삼성 SDI 상황이 그래도 풀리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상했었던 미국 시장에서의 3원계 배터리 자체의 시장 자체가 전혀 열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앞으로 열릴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점에서 그렇게 전망은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의 꼽으시는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그럼 탑픽은 아까 살짝 ESS 쪽에서 뭔가 힌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전기차와 함께 커져갈 시장 중에 하나가 ESS 시장이라는 거고요. 네. 뭐 일론 머스크도 한번 얘기했지만 앞으로 전기차의 매출보다 ESS의 매출이 더 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ESS는 수익률도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ESS 시장은 앞으로 거대하게 이제야 시작 단계에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에서나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캐즘이라는 이런 상황도 있었지만, 네. ESS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붐이 되고 있고, 여기에 AI 지금 경제가 맞닿으면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서 ESS에 대한 폭발적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초기에는 3원계가 옳다, LFP가 옳다, 뭐 이런 부분을 또 저희가 또 이념적으로 바라보면서 중국과 한국의 대결 뭐 이런 구도로 바라보면서 중국이 만들어내는 LFP는 나쁜 것이고 한국이 만드는 3원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시장을 보시면 안 되죠. 시장은 기술 그 자체로 봐야 되는 거고 시장 그 자체로 봐야 된다면 둘 다 필요합니다. LFP도 필요하고 3원계도 필요하고 전고체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고체가 나오더라도 이 전고체가 시장 100%를 먹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LFP도 여러분 매년 7, 8%의 퍼포먼스 성장을 하고 있고요. 3원계도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요즘에 이제 소금 이 배터리 뭐 이러한 배터리에 대한 새로운 기술들도 나오는 거고, LFP와 결합되면서,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경제성을 가지면서, 즉 경제성이라는 건 규모의 경제를 얘기하는 거고 일정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말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번에 테슬라가 모델 Y에 보급형을 만든단 말이에요. 보급형에다 3원계 배터리 쓸 수는 없죠. 여기는 LFP 배터리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모델 3에 중국에서 퍼포먼스 모델, 좀 고급형 모델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LFP 배터리가 아니라 한국의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시장의 세그멘트별로 배터리의 종류가 다양하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LG 엔솔이 그나마 저는 한국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꽤 많이 빠르게 가장 먼저 퍼포먼스를 보였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좀 오늘장에서도 1% 넘게 오르는데 최근의 상승에서는 또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테슬라 이야기를 꼭 여쭤봐야 된다고 작가님 그러시더라고요.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판매량 감소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갈 미래 산업에 대해서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은 집중을 하고 있죠. 로보택시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상보다 더욱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오스틴에서 또 어제자로 해서 이 지어 펜싱하는, 그러니까 즉 영업을 하는 영역이 더 확대가 됐고요. 영업이 더 확대가 되면서 빠른 속도로 지금 확장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것은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오스틴이 작동되는 것은 조수석에 안전 감독관이 앉아 있습니다. 그 안전 감독관이 앉아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로보택시냐고 막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오스틴, 즉 텍사스 주법에 따라서 특정 마일을 도달할 때까지는 안전감독관이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캘리포니아 쪽에서도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샌프란시스코하고 산호세나 이런 데서도 지금 되게 광범위한 영역에서 테슬라가 무인 자동차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로보택시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슈퍼바이즈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즉 운전석에
지금 안전감독관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법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감독관이 앉은 채로 그 기술을 5만 마일을 달성한 이후에야 상업적인 허가를 내줍니다. 아, 5만 마일. 그러면 한국식으로 하면 8만 킬로 정도 되거든요. 꽤 많네요. 그렇죠. 여러 대가 다녀도 꽤 적지 않은 시간이 네. 걸리게 됐죠. 근데 이 규제의 마지막입니다. 이것만 통과하게 되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허가를 내게 되는 허가장을 주게 되는 거고 네네. 그때부터는 이 운전사가 내린 상태에서 본격적인 로보택시 영업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라서 로보택시 영업이 대단히 캘리포니아에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테슬라가 계속해서 이런 안전 감독관이나 안전 운전수를 모집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플로리다가 나와 있고 지금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이 나와 있고 너바다라든지 다양한 주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테슬라가 로보택시의 규제를 우선 통과하기 위해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속도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는 것은 언제쯤 저 안전 감독관이 하차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죠. 이게 근데 산술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나요? 네, 8만 그래서 킬로라고 그러니까 하면. 이 정확하게 지금 지금 텍사스에서는 뭐 몇 보통 대가 전문가들에게 보기에는 11월 중에는 하차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11월 중. 그거는 지금의 어제 발표되기 이전의 영역에서 돌아다닐 경우에는 11월이었는데 지금 영역을 확대했단 말이죠. 그럼 더 그리고 빨리. 차량도 확대가 됐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뭐냐면 next month 아니면 그러니까 1개월 뒤 아니면 2개월 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9월에서 10월이요.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하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스틴 지역에서는 아무런 제재 없이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큰 상승의 모멘텀들을 테슬라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규제를 통과하기엔 중간 단계에 있다라고 로보택시가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일론 머스크의 말을 또 100% 특히 시간 약속을 우리가 믿을 필요는 없지만 우선 뭐 제가 보기에도 10월 정도 되면 11월이나 12월 그러니까 늦어도 11월 그리고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되면 안전감독관이 로보택시에서 하차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AI에 기반한 로보택시 시대로 진입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속도전이라고 한다면 올해 4분기 때는 테슬라에겐 의미 있는 로보택시의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로보택시 관련한 기대감이 바로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중국 쪽의 기업에 밀려서 점유율 싸움에서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럽은 로보택시나 뭐 이런 기대감을 갖기 좀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틀 전에 소식이 나왔죠. 리프트, 미국의 이제 우버 말고 차량 공유 서비스는 리프트가 독일에 있는 프리나우라는 폭스바겐과 BMW 가지고 있었던 조인트 벤처 업체를 샀어요. 그리고 여기에 바이두랑 협업해서 내년에 아폴로5, 즉 무인 차량을 즉 웨이모하고 비슷한 겁니다. 중국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네. 아폴로5를 유럽에서 무인 택시, 그러니까 로보택시 산업을 시작하겠다고 우선 선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로보택시 산업이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테슬라도 얼마 전에 네덜란드 쪽인가요? 네, 거기서 네덜란드하고 체코 쪽에서 네, 이러한 승인을 부분에서 받았죠. FSD 승인을 받은 거지 무인 택시, 로보택시 승인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면서 유럽도 이제 좀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요. 차량 판매에서는 비아디가 질주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폭스바겐이 드디어 정신 차리면서 대단히 저가형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의 자사 브랜드인 스코다에서 저가형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하고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에서도 저가형 전기차들이 나오면서 중국 자동차와 뿐만이 아니라 저가형 전기차가 유럽에서는 여러분 뭐 유럽 여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SUV 많이 타고 대형차 타는 나라는 한국하고 미국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죠. 유럽에서는 대단히 소형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형차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있고 테슬라는 사실 여기에 모델이 없었죠. 선택권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테슬라의 중저가 모델이 대단히 유럽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유럽차 쪽에서 계속해서 로보택시라든지 또는 자율주행을 갖다가 지연시키고 있고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안 해주고 있는 것도 자국 사업을 보호한다는 중요한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든지 자국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자율주행 기술력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만약에 테슬라의 FSD가 유럽에서 허가되면은 사람들에게 선택권에 있어서 명확한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테슬라는 대단히 제한된 조건, 즉 전기차로만 승부를 걸어야만 하는 네. 이것이 지금 테슬라에겐 유럽에서의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또 중저가 차량이 없다는 부분도 제한이었지만 이 부분은 올해 한 10월부터는 풀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럽 쪽에서의 모멘텀도 자율주행 결국에는 로보택시 쪽에 있어서의 기대감을 갖고 점유율 싸움에 있어서는 이제 로보택시가 가장 키가 된다라는 근데 말씀이신가요? 쉽게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에게 물론 네덜란드라든지 네덜란드가 해주는 이유는 자국에 보호해줄 자동차 산업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라든지 체코 같은 경우 먼저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유럽에서의 독일과 프랑스의 입김이 가장 강한데요.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은 미지수인데 제가 보기엔 쉽게 허락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미국부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로보택시를 확대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더욱더 큰 것은 중국에서 로보택시는 아니더라도 FSD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중국은 사실 이야기가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얘기가 좀 더디게 진행되는 것 왜냐하면 같아요. 이제 데이터 보안의 이슈라든지 이런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중국에서도 우선 제한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하이 정도는 충분히 내년부터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 중국에서 수집된 주행 데이터를 미국으로 가져가는 것. 이 문제가 가장 큰 그걸 이슈거든요. 못하게 하겠죠. 아니, 근데 이번에는 풀어주겠다는 게 중국에서 신호를 주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미중 무역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협상 테이블 속에서 딜이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지금 자율주행을 중국 정부 자체가 자율주행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테슬라가 들어와서 정당한 경쟁을 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자극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처음에 테슬라를 허용했던 것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허용할 가능성이 유럽보다 더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허용을 하고 유럽에서 이제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면은 테슬라에 있어서의 뭔가 기대감을 더 가질 만한 내용들이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더 많이 생기겠나요?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도 계속 팔려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주행 데이터를 계속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량의 증가도 올해 3, 4분기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로보택시라든지 자율주행 기술로 얼마나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고 이 부분을 2분기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그 AI에서의 매출 증가는 내년 3, 4분기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주가가 좀 내려갔었는데요. 네. 그러나 그 전부터 이미 주가 AI에 의한 자동차 기업이 지금까지 AI에서 매출을 낸 적은 없었죠. 이런 부분에서 AI 매출은 아마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1, 2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 폭발적 증가가 내년 3, 4분기라고 본다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로보택시와 자율주행에서 테슬라가 언제쯤부터 어떻게 어떤 규모로 어떤 속도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올해 알긴 좀 어렵겠죠. 내년쯤 돼야 좀 가시적으로 드러나겠죠. 아니, 올해 4분기 정도 되면 오스틴에서 예를 들자면 확장을 하게 되면 지금 가격이 나왔지 않습니까? 기본 요금 1달러에 1마일당 1달러죠. 이거는요 거의 우버의 50%에 가까운 가격입니다. 엄청 저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확산될 경우에는 저는 빠르게 도시별로 우버가 사실은 몰락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이러한 보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면 테슬라 주가는 대단히 상승의 모멘텀을 가질 수도 있다. 물론 하락할 모멘텀도 있죠.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그럼 안 이렇게 되죠.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과 뭐 상승할 가능성, 하락할 가능성도 다 가지고 있는 대단히 기술적인 전환 국면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테슬라의 이러한 로보택시에 대한 움직임이 그럼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일까요? 항상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게 자율주행 로보택시까지 발전을 하게 되면 전기차로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최근에 계속 많이 회자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는 내연기관에서는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 뭐 캐즘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사실은 네. 캐즘도 한국 언론이 만들어놓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캐즘에 빠졌던 단어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 한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기차 수요. 그러니까 즉 내수 시장이 발전하지 않았는데 수출만으로 2차 전지 산업을 키우겠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죠. 지금 근데 요새 약간 연령대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데 전기차 더 수요. 성장해야 됩니다.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한국에서의 전기차 시장이 내수 시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것을 토대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만들면서 수출 경쟁력을 만들 수가 있는데 한국은 수출해서 가격 경쟁력을 만드는 아주 독특한 2차 전지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중국이 저렇게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가 성장하냐면 중국의 엄청난 내수 시장에서 여러분 자동차 시장에서 제일 큰 시장은 중국입니다. 두 번째가 미국이죠. 네. 근데 이 중국에서 전 세계 전기차의 50%가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다는 거예요. 판매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수 시장이 이미 마련된 거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폭발적 수준으로 한국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전기차가 지금 이 정도로 많이 팔린다가 아니라 시장 점유율을 50%까지는 끌어올려줘야 네. 이것이 작동할 수 있는 2차 전지 시장이 작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수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역할이 중요할 텐데 뭐 보조금 이슈는 사실 상반기에 보조금 다 쓰게 되면 하반기에 또 이게 줄어들게 될 거고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보조금 이슈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보조금 더 전기차 확대하고. 충전소도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충전소 거고요. 너무 부족하죠. 네, 사실은 충전을 밖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그러니까 시장 비율로 볼 때는 중국보다 더 높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93%가 집과 직장에서 충전을 합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는요, 충전소가 없는 주차장은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몇 군데가 아니라 100% 모든 주차 공간에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화재 사고 한번 나기 시작하면 그건 기술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죠. 주차장을 그럼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공포 마케팅으로 해서 그거는 스프링클러도 안 돼 있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기술은. 네. 자동차들도 초기에는 많이 폭발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두려움들과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확장을 막고 있는데요. 그러면 네. 그걸 제도적으로 개선해야죠. 우선은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해야 되는 거고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빨리 진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력을 충분하게 주차장에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안 나온다면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내연기관은 역사적으로 소멸하고 있는 제품을 한국 시장이 끝까지 잡고 있겠다?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으로의 전환을 한국 사회 전체가 한국 경제 전체가 서두를 필요가 이미 뒤처지고 있는 것 네. 이걸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산업에 있어서의 또 다른 변곡점 중에 하나가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이제 전기차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ESS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더 많이 확대가 되려면 이제 로봇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를 하려면 사실 되게 길 텐데 간단하게 로봇이 2차 전지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뭐 전기차보다 더 크죠. 전기차보다 더 여러분 크구나. 휴머노이드 시장은 보수적으로 봐서 자동차 시장이 30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배요? 네, 휴머노이드가 생산되면 중국은 2030년에 3,500만 대의 생산을 해서 현장에 배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달리고 있어요. 2030년은 제가 보기엔 조금 무리라고 보고 있고 뭐 2033년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3,500만 대가 연간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의 배터리로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배터리를 2차 전지를 휴머노이드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많이 집어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니티리라든지 중국에 있는 것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되면 배터리를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또는 충전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면은 공장에서 8시간 정도는 일해줘야 되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기술의 브렉스루, 그러니까 돌파구가 생기고 지금보다 더욱더 질적 비약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휴머노이드 시장은 R&D 시장에 있고 직접적인 아직 시장을 형성하지 못했지만 2030년 전후로 해서 휴머노이드 시장이 열린다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2차 전지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욱더 고성능의 2차 전지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 이 모든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2차 전지가 다 들어가야만 하는 거고 전기줄 연결하고 휴머노이드가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로봇팔은 그냥 전기줄 유선으로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2차 전지 시장은 계속해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좀 여러분들도 투자를 바라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차 전지에 관련한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양한 모멘텀이 앞으로 남아있는 만큼 지금의 상승에 대해서보다는 향후의 다양한 산업의 변화에 대해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블루닷 AI 연구소의 강정수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헤드라인부터 확인해 보시죠. 4대 은행 중에 신한은행이 독보적인 해외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들 점검해 보겠고요. 관치 논란 재점화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려가 커지는 은행권 집중 점검을 해봅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지방 금융지주사들 과연 실적 성적표는 어떨까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 시간 보도국의 김병주 기자 함께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 공개가 된 은행권의 실적 발표 결과 신한은행이 또 한 번 1분기에 이어서 상반기 전체 리딩 금융 자리를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단 리딩뱅크 경쟁에서는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실적 부문 중 하나가 바로 글로벌 시장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네, 맞습니다. 최근 5년간 이 리딩뱅크 경쟁에서는 4대 시중은행 가운데 3곳이 골고루 리딩뱅크를 차지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와중에 글로벌 실적 부분에서만큼은 사실상 절대 1강 체제가 굳건히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해외 법인 단기 순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일본과 베트남 중심의 신흥시장, 그리고 유럽, 북미 등 거점 시장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 까닭에 최근 몇 년간 단 한 차례도 리딩뱅크, 글로벌 시장에서 리딩뱅크 자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은행업계 내부에서는 향후 몇 년간 리딩뱅크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가 되더라도 정작 글로벌 부분에서만큼은 추월을 넘어 추격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신한은행의 해외 실적은 얼마나 좋게 나오고 있는 걸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한은행의 해외 순이익은 4대 은행 중에 독보적인 수준을 보이고 네. 있는데요. 최근 4년간 업권 내에서 1등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2등과의 실적 격차도 매년 1.5배 이상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올해 상반기에도 이어졌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신한은행의 상반기 글로벌 단기 순이익은 4,08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도 업계 1위 달성이 매우 유력하다는 게 업계 전반의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1억 원, 약 2%가량 증가한 수치이자 반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국내 금융시장과는 무관하게 그야말로 쾌속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성과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정적 이익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우량자산 위주의 조기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베트남, 일본 내 현지화 전략, 선진 금융시장에서의 IB 강화, 이머징 아시아 시장 내 지분 투자 등 경제 환경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이 실적 성장의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해왔습니다. 네, 여튼 신한은행의 독보적인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성장세를 이끈 주역이 누군지도 궁금한데 이렇게 해외 실적 성장을 이끈 장본인 어떤 사람인가요? 네, 바로 주인공은 신한은행의 글로벌 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서승현 부행장입니다. 네. 서승현 부행장은 일본과 베트남 중심의 쌍끌이 전략으로 신한은행의 글로벌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 초 정기 인사 과정에서 신한은행은 임기 만료를 앞둔 14명의 임원 중 10명을 교체했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임원은 불과 4명에 그쳤는데요. 그 4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서승현 부행장이었던 겁니다. 서승현 부행장은 1994년 신한은행 입행한 후에 2002년 홍콩 현지 법인 근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업무를 전담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2018년 영국 런던 지점장을 맡았고 2020년에는 글로벌 사업 본부장을 수행하면서 해외 사업 관련 역량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부터 현 글로벌 사업 부문장 겸 부행장을 맡아 4년 가까이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승현 부행장에 대한 은행 그리고 지주사 내의 신뢰는 매우 깊어 보입니다. 실제 그는 해외 사업 부문에서 단순히 은행뿐만 아니라 지주사 전체 전략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깊숙한 자리에 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서 부행장뿐만 아니라 지금 지주사 전반의 글로벌 전략도 깊숙하게 이제 관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소위 매트릭스 제도라는 겁니다. 매트릭스. 네, 사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022년 진옥동 회장 취임에 맞춰서 소위 사업 부문제라고 하는 매트릭스 조직을 해체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신한금융은 일부 분야에서만큼은 매트릭스 체제를 유지하거나 혹은 부활시켰습니다. 자회사 간 시너지 그리고 효율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신한금융과 지주사들의 설명이었는데요. 그중 한 영역이 바로 글로벌 사업 부문이었습니다. 현재 신한금융은 글로벌 사업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자회사 간 글로벌 사업 전략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글로벌 사업 협의체 수장이 바로 현 서승현 부행장입니다. 그만큼 글로벌 사업에 대한 지주사 차원의 기대, 나아가 진옥동 회장의 믿음이 굳건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한편 서승현 부행장은 신한은행 글로벌 부문의 목표치인 전체 실적 내 20% 비중 달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반기 기준 글로벌 실적 비중은 전체 18%로 목표에 근접했습니다. 하반기 성과에 따라 목표 달성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자, 이어서는 지난주에도 저희가 은행권을 향한 정부의 이자 장사 압박에 관련해서 짚어봤는데요. 일주일 사이에 또 다른 정부와 그리고 은행권 간의 이슈가 새롭게 또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세제 개편안 관련한 내용인데 특히 이전에 이제 배드뱅크 설립이나 생산적 금융 지원 여기에 이제 세제 개편안까지 더해지면서 은행권에서 또 한 번의 관치 리스크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볼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최근 은행권에 또 한 번 관치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과도한 예대금리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서 지난주 공개된 세제 개편안으로 세금 부담까지 가중된 상황이기도 한데요. 자연스레 은행업권에서는 벌써부터 지난 정권 인사 금리 등 다방면에서 반복된 관치 기조가 또 한 번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향후 관치 리스크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실제 향후 가산금리제 손질 등 은행권에 압박이 될 만한 추가적인 정책적 변화 또한 예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업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기조가 금융권 당면 과제인 밸류업 기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것도 이 같은 관치 기조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은행권이 우려하고 있는 지금 이번 세제 개편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네. 내년부터 연간 매출 1조 원이 넘는 은행 혹은 보험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이 높아집니다. 기존에는 0.5%였는데요. 내년부터 1%로 0.5%포인트 높아지게 됩니다. 이번 교육세율을 인상을 적용받는 금융사는 대형 금융지주사, 그리고 은행과 보험 계열사, 그리고 대형 보험 지주사 등 약 60여 곳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육세율은 지난 1981년부터 0.5%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돼 왔다면서 그 사이 은행, 보험사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했음에도 세율은 그대로였다면서 현실화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이 같은 발표가 나온 직후에 국내 은행권 내부에서는 상당한 부정적 기류가 포착이 됐습니다. 정권이 바뀐 후 정부의 기조에 따라 배드뱅크 재원 출연 등을 약속했음에도 또 한 번 은행 비틀기가 재현된 것 아니냐라는 우려인데요. 시중은행 관계자도 배드뱅크 관련 재원 출연이 발표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이번엔 세율 부담까지 더해진 상황이라면서 이자 장사 꼬리표, 나아가 관치 금융 압박이 더해지진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읽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후에 계속해서 금융권을 포함한, 그러니까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 뭔가 압박이 될 만한 요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또 다른 내용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실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소상공인 지원, 금융 취약자 재기 지원, 상생금융 실천 등 키워드로 한 정책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정책이 당국뿐 아니라 은행을 포함한 민간 금융사가 사실상 반강제 참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재원 조달이 필수인데 이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금융권의 참여가 필수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채무탕감, 소위 배드뱅크 재원 조달 관련해서도 금융권과의 충분한 협의가 아닌 협조를 구하겠다는 식으로 소위 선통보
후협의 방식이었다는 게 업계 내부의 전언이고요. 여기에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손쉬운 이자 장사 발언 이후에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생산적 금융 지원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은행권 입장에서는 자칫 상환 능력이 낮은 취약 기업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읽히기도 있는데요.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그나마 건전성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놨는데 이번 정책으로 인해 나아지고 있는 건전성 이슈가 다시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네. 정부의 강도 높은 정책 드라이브에 대해서 시장이 내리고 있는 평가도 궁금한데요. 네, 이러한 형 정부의 상생을 앞세운 금융 정책이 실제 업권에는 적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의 상황도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실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은행 고유의 전략 중 하나인 가상금리 제도의 손질을 공언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은행권은 가상금리 구성 항목에 있는 교육세와 관련해 사실상 세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담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세 부담을 차주에게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향후 은행업법 개정을 통해 이 세 부담을 은행이 지게끔 바꾸겠다는 게 당국과 정부 여당의 설명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다른 업권에서도 교육세를 내고는 있지만 이를 업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무리 이자 장사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왜 은행만 예외적으로 이 같은 세금 부담을 져야 되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주요 금융지수사와 더불어서 이제 지방 금융지주사들도 계속해서 실적을 발표하고 있죠. 성적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NK, JB, IB금융 등 지방금융 3사가 최근 올해 상반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JB, IM금융은 실적이 개선이 됐지만 BNK금융은 주춤했습니다. 실제 IM금융그룹의 경우 부동산 PF 관련 대규모 충당금 적립 부담에서 벗어난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실적 성장을 이뤄냈고요. JB금융그룹 역시 충당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습니다. 반면 BNK금융그룹은 이들 3사 중에 가장 많은 순이익을 거두며 1등을 차지하기는 했습니다만 대규모 충당금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순이익 규모는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흐름 자체는 흐비가 엇갈렸지만 대손 비용 감소와 비은행 부분 개선에 힘입어서 대체적으로는 실적 개선 혹은 방어에 성공했다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같은 흐름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경우에 여타 대형 금융 지주사들과 유사한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지방금융지주 3사의 실적 관련한 구체적인 지표를 좀 하나씩 뜯어볼까요? 네, 올해 지방금융지주 3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 총합은 약 1조 1,555억입니다. 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5%가량 성장한 수치이고요. BNK금융그룹은 4,758억 원으로 같은 기간 3.4% 감소한 반면 JB금융그룹은 3,704억 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IB금융그룹 또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6%나 급성장한 3,903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핵심 계열사인 은행 계열사 실적을 보면 전반적인 지주사 실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IM뱅크의 단기 순이익은 2,56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늘어났고요. 반면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BNK금융의 은행 부분 상반기 실적은 4,102억 원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습니다. 또 JB금융의 은행 부분이죠. 광주은행과 JB전북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가량 순이익이 성장했습니다. 네, 이게 근데 이번 전반적인 실적 감소의 원인이 대손 충당금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늘리게 된 걸까요? 네, 대손 충당금이란 금융사가 향후 발생할 부실 위험에 대비해서 쌓아놓는 여유 자금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까닭에 건전성 리스크를 막는 방충제 역할을 한다고도 설명을 합니다. 특히 대손 충당금은 실적에서 마이너스 처리가 됩니다. 그런 까닭에 다른 금융지주사들도 실적에 충당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JB금융은 충당금 전입액이 5.5%가량 증가했고요. BNK금융도 충당금 전입액이 전년 대비 약 18%가량 늘었습니다. 반면 IM금융은 충당금 전입액이 비이자익 감소율 뛰어넘는 67.5%를 기록하면서 실적 개선의 효과를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융지주사 가운데 지방 쪽도 체크해봤고요. 보도국 김명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 시그널 10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